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려의 마지막은 그저 자연스러운 역사의 흐름이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이 교묘하게 그 운명을 조종했던 것일까요? 한때 찬란했던 천년왕국 고려가 멸망의 길을 걷던 그때, 과연 그 모든 것이 우연이었을지, 아니면 누군가 아주 치밀하게 설계한 결과였을지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방지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진짜 권력의 실체는 무엇이었을지 오늘 함께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혼란스러웠던 그 시절, 고려 왕조의 쇠락이 단순히 국운이 다한 부패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어쩌면 특정 세력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던 권력 암투의 결과였다는 놀라운 가설을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꺼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역사적 사실들 넘어 숨겨진 인물들의 뜨거운 욕망과 냉철한 전략, 그리고 그들의 운명적인 선택이 어떻게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말이죠. 역사를 관통하는 권력의 본질과 격동의 시대를 살아간 인간 군상들의 드라마틱한 선택 속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통찰을 함께 얻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찬란했던 고려의 영광은 공민왕의 죽음과 함께 서서히 저물어 갔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서거 이후 고려는 마치 거대한 폭풍우에 휩쓸린 배처럼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 속에서 위태로운 항해를 이어갔죠.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조정은 권력을 둘러싼 암투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어두운 궁궐 안,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밀실에서는 권력을 탐하는 신하들의 음흉한 밀담이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실루엣은 마치 혼돈의 시대를 상징하는 듯 그림자처럼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밖으로는 왜구와 홍건적의 끊임없는 침략에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불타는 마을과 정처 없이 떠도는 피난민들의 모습은 당시 고려의 비참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안으로는 권력을 독점한 권문세족들의 탐욕이 하늘을 찔러 백성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왕을 허수아비처럼 내세워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겼고 고려 국왕의 모습은 그저 권문세족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와 다를 바 없었죠. 왕실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져 더 이상 백성들의 기댈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는 움직임이 서서히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낡은 질서에 염증을 느끼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던 신진사대부들이 바로 그들이었죠. 그들은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통해 기존의 부패한 사회를 개혁하려 했고 백성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경랑처럼 휘몰아치던 고려 말 과연 이 모든 혼란과 변화의 물결 뒤에는 역사의 흐름을 자신들의 의지대로 바꾸려 했던 숨겨진 기획자들이 존재했던 건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 그 그림자 속의 움직임을 함께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이 불안과 혼돈의 시대 속에서 과연 누가 역사의 방향키를 쥐고 있었을까요? 고려의 마지막을 향해 치닫던 그 혼란 속에서 역사의 방향키를 새로운 곳으로 돌리려는 이들이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새로운 시대를 설계했던 인물들이죠. 그 중심에는 두 명의 걸출한 인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북방의 거친 전장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두며 백성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던 무장, 이성계 장군입니다. 그는 여진족과 홍건적, 그리고 바다를 건너오는 왜구의 잦은 침입으로부터 고려의 국경을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그의 용맹함과 탁월한 지략은 무너져가는 고려 왕실의 권위와는 대조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영웅으로 각인되었죠.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고 왕실이 허수아비처럼 전락하던 시대에 이성계의 존재감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이성계의 곁에는 새로운 사상으로 시대를 밝히고자 했던 지략가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고려 사회의 뿌리 깊은 모순과 부패를 성리학적 이상에 비추어 통렬히 비판하며 국가의 근본을 뒤바꿀 혁명적인 비전을 제시했죠. 정도전은 이성계 장군의 군사적 역량과 백성들의 신망을 간파하고 그를 중심으로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는 원대한 구상을 펼쳤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튼튼한 배와 그 배를 이끌어갈 나침반처럼
이성계의 칼과 정도전의 붓은 그렇게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기존 질서의 반기를 든 반역자가 아니었죠. 무너져가는 고려를 보며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여 백성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했던 진정한 설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치밀한 계획이 현실로 나타날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1388년 명나라의 천령위 요구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명나라는 고려의 영토였던 천령위를 자신들의 관할로 편입하겠다고 통보하며 고려 조정에 큰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당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던 최영 장군은 이 기회를 삼아 요동을 정벌하여 명나라의 본때를 보여주자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 장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요동 정벌의 무모함을 간파하고 4가지 불가한 이유, 즉 사불가론을 내세우며 반대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르는 것은 옳지 않고 여름철에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좋지 않으며 온 나라의 병력을 동원하면 왜구가 침략할 수 있고 무더운 날씨에 역병이 돌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된 논리였죠. 하지만 최영 장군과 당시 왕이었던 우왕은 이성계의 현명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동 정벌을 강행했고 이성계는 어쩔 수 없이 압록강의 위화도까지 진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곳 위화도에서 이성계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역사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그는 군사들을 돌려 회군을 단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귀화도 회군이라 부르는 대사건이죠. 이 결단은 단순히 전쟁을 중단한 것을 넘어 쇠락해가던 고려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성계의 고뇌와 장수들의 긴장된 얼굴 속에서 고려의 낡은 질서는 그렇게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위화도 회군은 단순한 군사적 판단을 넘어선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성계는 최영 장군을 제거하고 우왕을 폐위시키는 등 권력의 핵심을 장악하게 됩니다. 신진사대부 세력과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을 발판 삼아 자신들이 꿈꾸던 새로운 국가 건설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웠죠. 이 순간부터 역사의 방향키는 완전히 그들의 손으로 넘어오게 된 셈입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세상을 꿈꾸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 나갔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기획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위화도 회군을 통해 역사의 방향키를 거머쥔 이성계와 신진사대부 세력은 이제 자신들이 꿈꾸던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기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결코 순탄하게 흐르지 않았죠. 낡은 시대를 지키려는 자들과 새 시대를 열려는 자들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충돌이 빚어졌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비극과 냉혹한 숙청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됩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진 이 암투는 마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벌어지는 한 수 한 수의 싸움과도 같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위화도 회군 이후 이성계는 고려의 최고 권력자였던 최영 장군을 제거하고 그를 지지하던 우왕마저 폐위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고려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기 위해서는 아직 남아있는 고려의 잔재와 충신들을 모두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기 위해 기초를 다지는 과정처럼 이들은 철저하고 냉혹하게 움직였죠. 왕좌는 이제 이성계의 손아귀에 들어온 듯 보였지만 아직은 고려라는 이름의 껍데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성계와 신진사대부 세력은 우왕을 폐위시킨 후 그의 아들인 창왕을 잠시 옹립했습니다. 하지만 창왕 역시 명목상의 왕일 뿐 실질적인 권력은 이미 이성계에게 넘어간 상태였죠. 이들은 창왕마저 가짜 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폐위하고 급기야 공양왕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합니다. 공양왕은 고려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되지만 사실상 그는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새로운 왕조를 세우기 위한 치밀한 사전 작업이었던 셈이죠. 마치 장기판에서 상대방의 왕을 포위하기 위해 조를 움직이는 것처럼 이들은 왕들을 갈아치우며 자신들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권력 교체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고려 왕조에 대한 마지막 충절을 지키려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몽주였죠. 그는 이성계와도 친분이 있었고
신진사대부의 주요 인물들과도 교류하며 고려의 개혁을 함께 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념은 이성계 일파와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정몽주는 고려의 근본을 지키면서 개혁을 이루려는 온건파의 대표주자였고 새 왕조를 세우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는 썩어가는 고려를 살려내려는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죠.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이성계와 정도전, 그리고 낡은 시대를 지키려는 정몽주. 이들의 대립은 결국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치닫게 됩니다. 이성계는 정몽주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고 그의 아들 이방원 또한 정몽주를 설득하기 위해 애썼죠. 하지만 정몽주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라는 그의 시조는 그의 굳건한 충절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들의 갈등은 단순히 정치적 노선의 차이를 넘어 서로 다른 시대정신과 신념의 충돌이었던 것이죠. 결국 1392년 선주교에서 정몽주는 이방원이 보낸 자객들에 의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는 선주교의 돌다리는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 쓰러진 장소이자 새로운 왕조의 탄생을 알리는 냉혹한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성계는 정몽주의 죽음에 크게 상심했다고 전해지지만 이방원을 비롯한 신진 세력의 냉철한 판단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을 만들었죠.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인물의 죽음을 넘어 고려의 운명이 완전히 끝났음을 상징하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뒤에는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이 거대한 권력 암투를 설계했던 진짜 배후는 누구였을까요? 어쩌면 이방지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것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향한 거스를 수 없는 욕망과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냉혹한 전략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궁궐 안에서 벌어진 치열한 논쟁과 칼을 겨누는 병사들의 모습, 그리고 권력의 정점에서 고뇌하는 이성계의 얼굴 뒤에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책사들의 날카로운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을 겁니다.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은 단순히 왕조의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꿈꿨던 또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꿈꿨던 이들은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위화도 회군으로 실질적인 군사력을 장악한 이성계 세력은 고려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죠. 이 과정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는 냉철한 계산과 무자비한 결단으로 가득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고려의 숨통을 끊고 새 시대를 열었을까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기존 권력의 상징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려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강력한 군사적 기반을 가지고 있던 인물, 바로 최영 장군이었죠. 그는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감행했을 때 이를 반역으로 규정하며 끝까지 맞서 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성계 세력은 개경을 장악한 상태였고 최영 장군은 결국 체포되어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후 그는 끝내 처형당하며 고려의 충신이자 무장으로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인물의 퇴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고려 왕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버팀목이 사라졌음을 의미했고 새로운 권력 집단이 이제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충격적인 신호탄이었죠. 최영 장군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은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들은 이제 왕실 자체를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우왕과 그의 아들 창왕은 이미 이성계 세력에게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죠. 그들은 우왕과 창왕이 사실은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돈의 자식이라는 이른바 패가입진, 패가립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왕위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왕실의 정통성을 완전히 부정해버린 것입니다. 마치 꼭두각시처럼 왕좌에 앉혀졌던 이 두 왕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 급하게 옹립된 인물이 바로 공양왕이었습니다. 공양왕은 이성계 세력에 의해 추대된 마지막 고려의 왕이었지만 사실상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실권은 이미 이성계와 정도전 같은 신진 세력의 손에 있었으니까요. 그의 어전은 화려했지만 그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너무나도 길고 어두웠습니다. 공양왕은 그저 이성계 세력이 새로운 왕조를 세우기 위한 명분과 시간을 벌어주는 도구였을 뿐이죠. 궁궐 안에서는 매일같이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고려의 명맥을 유지하려는 소수의 충신들과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개혁 세력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부딪혔습니다. 병사들은 궁궐 곳곳을 삼엄하게 지키며 그 어떤 저항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이성계는 고뇌하는 듯 보였지만 그의 주변을 에워싼 책사들의 눈빛은 이미 냉혹한 결정을 내린 듯 번뜩였을 겁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고려의 마지막 희망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인물이 있었죠. 바로 포은 정몽주였습니다. 그는 이성계 세력이 왕조를 교체하려는 의도를 간파하고 고려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하여가로 그의 마음을 떠보았을 때 정몽주는 단심가로 변치 않는 충절을 노래하며 자신의 뜻을 분명히 했죠. 그의 이러한 확고한 신념은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이들에게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결국 모두가 아는 그 비극적인 사건, 선주교에서 정몽주는 이방원이 보낸 자객들에 의해 쓰러집니다. 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는 선주교의 돌다리는 단순히 한 충신의 죽음을 넘어 고려라는 거대한 배가 완전히 침몰했음을 알리는 냉혹한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살얼음판 같은 권력 암투를 진정으로 지휘했던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였을까요? 이방지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것은 특정 인물의 존재라기보다는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는 거대한 흐름, 그리고 그 열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집단적인 냉혹함과 치밀한 전략 그 자체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은 고려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했고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이 모든 권력 암투는 단순한 우연이나 감정적인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수순이었고 새로운 왕조를 탄생시키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들의 눈에는 이미 새로운 나라의 청사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을 테니까요. 고려의 멸망은 이렇게 냉혹한 권력투쟁과 비극적인 희생 속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과연 정의롭기만 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새로운 권력을 향한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을까요? 승리한 자들의 환호 뒤에는 시대를 지키려다 쓰러져간 수많은 이들의 비명이 아련하게 들려오는 듯합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꿈꿨던 또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게 이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직접 이끌었던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단순히 시대의 흐름에 몸을 맡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확고한 신념과 때로는 감춰진 욕망을 걸고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실로 대담한 인물들이었죠. 고려의 마지막 숨통이 미약하게 남아 이어지고 있던 그 순간에도 이들은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숨죽이며 자신들의 기회를 치밀하게 계산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오랜 시간 준비된 계획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드라마틱하면서도 비극적인 현실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랜 시간 충절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정몽주가 선주교 위에서 쓰러지던 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단순히 한 충신의 안타까운 죽음을 넘어 이제는 과거가 되어버릴 시대의 굳건한 가치와 새롭게 도래할 시대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피할 수 없이 충돌하며 빚어낸 실로 장엄하면서도 처절한 서막이었을 겁니다. 그날 선주교를 붉게 물들였던 피는 고려라는 오랜 왕조의 마지막을 알리는 비극적인 징표이자 동시에 새로운 역사의 문이 열렸음을 선언하는 냉혹한 메시지였을 테니까요. 이처럼 한 개인의 비극적인 희생은 거대한 시대의 변혁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던 것이죠. 그 후 역사의 물줄기는 거침없이 흘러갔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주창하는 세력과 어떻게든 옛 질서를 지켜내려던 이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과 대립이 칼날처럼 오갔고 결국 고려의 마지막 왕은 그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한 채 쓸쓸히 왕좌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텅 비어버린 궁궐에는 차가운 바람만이 맴돌았고 그것은 마치 수백 년 왕조의 종언을 알리는 듯했죠. 이는 단순히 한 왕조의 몰락을 넘어 수백 년간 이어져 온 한 시대의 정신과 가치관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실로 거대하고도 불가피했던 전환점이었습니다. 마침내 새로운 왕조 조선이 세워지고 태조 이성계는 새로운 수도 한양을 건설하며 웅장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도성의 웅장한 모습은 분명 희망찬 미래를 상징하는 듯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빛나는 새 시대의 화려한 이면에는 옛 고려에 대한 충절을 끝까지 지키려다 쓰러져간 수많은 충신들이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그들의 뒷모습에서는 지켜내지 못한 시대에 대한 아련한 슬픔과 깊은 체념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승리한 자들의 우렁찬 환호성 속에서도 패배한 자들의 묵묵한 퇴장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왕조의 태조로서 왕위에 오르던 이성계의 얼굴에는 과연 어떤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을까요? 오랜 수건을 이루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벅찬 환희와 함께 그가 넘어서야 했던 수많은 희생과 고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깊은 무게가 함께 느껴졌을 겁니다. 권력의 가장 높은 정점에서 고뇌하는 그의 모습은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 개인이 짊어져야 했던 아이러니와 비장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듯합니다. 과연 이 모든 과정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온전히 정당화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과 냉혹한 현실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을 뿐일까요? 우리는 이 거대한 변혁 속에서 승리한 자들의 우렁찬 환호와 동시에 패배한 자들의 아련한 비명을 함께 듣게 됩니다.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은 단순히 한 왕조가 다른 왕조로 바뀌는 것을 넘어 그 시대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거대한 흐름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역사는 언제나 승리한 자들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지만 그 이면에는 시대를 지키려 했던 수많은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각자의 신념에 따른 고뇌에 찬 선택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죠. 우리가 오늘날 이 아득한 과거의 역사를 다시금 들여다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대를 관통하는 권력의 본질과 혼돈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던 인간 군상들의 드라마틱한 선택을 통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역사의 거울을 통해 현재를 성찰하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변화와 갈등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죠. 고려 말의 암투 속에서 지방지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권력의 그림자,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는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선택은 역사적 필연이자 옳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을까요? 역사의 평가는 언제나 복잡하고 다층적이며 우리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나가야 할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바꾼 인물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깊은 여운을 남기며 또 다른 사색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고려 말의 암투 속에서 지방지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권력의 그림자,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는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선택은 역사적 필연이자 옳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을까요? 역사의 평가는 언제나 복잡하고 다층적이며 우리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나가야 할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바꾼 인물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깊은 여운을 남기며 또 다른 사색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려라는 거대한 배가 서서히 가라앉는 와중에 새로운 시대를 향한 격렬한 권력 다툼이 어떻게 절정으로 치달았는지 함께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앞서 보았듯 위화도 회군으로 군사적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와 그의 책사들은 더 이상 고려 왕조를 유지할 의지가 없었죠. 그들에게 고려는 이미 수명을 다한 낡은 체제였고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 것이 시대의 소명이라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고려의 마지막을 지키려는 강력한 수호자들이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가장 먼저 이들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인물은 바로 고려의 마지막 충신, 최영 장군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영웅이었고
왕실에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그였지만 개혁 세력에게는 새로운 시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결국 위화도 회군 직후 이성계 세력은 최영 장군을 제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정적 제거를 넘어 고려를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을 무너뜨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권력을 향한 그들의 의지가 얼마나 냉혹하고 단호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한 시대의 영웅이 이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역사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개인의 운명이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최영 장군이 사라진 후 개혁 세력은 고려 왕실의 권위를 더욱 약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우왕과 창왕을 폐위하고 꼭두각시처럼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공양왕을 옹립하는 치밀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왕을 세우고 폐위하는 과정이 마치 정해진 각본처럼 진행되었던 것이죠. 왕의 자리가 더 이상 신성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요? 이는 이방지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세력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목표 지향적이었는지를 시사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혼란을 틈타 권력을 잡으려 한 것이 아니라 고려라는 낡은 시스템을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 한 명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정몽주였습니다. 그는 비록 신진사대부였지만 고려 왕실에 대한 충절만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믿었던 인물이었죠. 이성계 세력이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자 정몽주는 고려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맞섰습니다. 그의 충절은 당시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지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려 했던 이들에게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결국 선주교에서 벌어진 비극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마지막 문을 여는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례가 되고 맙니다. 정몽주가 살해당한 그 순간 단순히 한 인물의 죽음을 넘어 고려라는 왕조의 운명 또한 함께 막을 내렸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죽음은 고려를 지키려 했던 수많은 충신들의 좌절과 비극을 상징하며 동시에 새로운 왕조의 탄생을 위한 냉혹한 희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과 시대적 대의 명분 사이에서 벌어진 이 비극적인 충돌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이러한 선택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처럼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은 단순히 왕조의 교체를 넘어 권력을 둘러싼 인간 군상들의 치열한 암투와 비극적인 선택들이 얽히고 설킨 드라마였습니다. 이방지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권력의 배후는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의 치밀한 기획과 냉혹한 실행력은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선택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것일까요? 이처럼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은 단순히 왕조의 교체를 넘어 권력을 둘러싼 인간 군상들의 치열한 암투와 비극적인 선택들이 얽히고 설킨 드라마였습니다. 이방지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권력의 배후는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의 치밀한 기획과 냉혹한 실행력은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선택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것일까요? 고려라는 거대한 왕조가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조선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나라가 우뚝 서는 그 순간은 결코 단순한 왕조의 교체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정신과 가치관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그야말로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의 물결이었죠. 낡은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이상이 우뚝 세워지는 격변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인물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명암을 목격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했던 이들의 뜨거운 열망과 그 과정에서 피할 수 없었던 비극적인 희생들이 마치 거대한 드라마처럼 교차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특히 선주교에서 충절의 상징이었던 정몽주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그 순간은 단순한 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 고려 왕조의 마지막 숨통이 끊어지는 듯한 너무나도 상징적인 비극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마지막 왕들이 마치 허수아비처럼 옹립되었다가 냉혹하게 폐위되는 과정은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냉정하고 잔인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잔혹한 증거가 되어 주었죠. 이 모든 사건들은 시대를 가르는 거대한 변혁의 과정에서 치러진 피할 수 없는 대가였으며 권력 투쟁의 본질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은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지점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 우리는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앞에서 한 개인의 운명이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 때로는 역사의 물줄기를 뒤흔드는 강력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충격과 함께 쓰디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선택들이 과연 정의라는 이름으로 완벽하게 정당화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권력이라는 이름의 냉혹한 본질이 필연적으로 발현된 것에 불과했을까요?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은 승리한 자들의 화려하고 찬란한 기록 이면에 잃어버린 자들의 깊은 슬픔과 좌절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동시에 들이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남긴 유산을 통해 무엇을 깊이 배우고 또 어떤 가치를 오늘날에 되새겨야 할까요? 새롭게 세워진 도읍 한양의 웅장하고 기품 있는 모습 뒤편에는 고려의 마지막 충신들이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애잔한 뒷모습이 분명히 공존하고 있었을 겁니다. 태조 이성계가 드디어 왕위에 오르던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그의 얼굴에는 단순히 승리의 기쁨뿐만 아니라 격변의 시대를 이끌어야 했던 복잡한 고뇌와 인간적인 번민이 함께 서려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고려 말의 혼돈과 새로운 조선의 탄생을 둘러싼 치열하고 숨막히는 암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권력의 속성은 과연 무엇이며 시대의 거대한 변화 앞에서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하고 또 그 선택이 가져오는 역사적 파장은 얼마나 큰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사회적 변화와 갈등 속에서 우리는 역사의 거울을 통해 현재를 깊이 성찰하고 나아가 미래를 현명하게 대비할 수 있는 귀중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방지라는 이름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떤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까요? 권력을 향한 인간의 강렬한 욕망과 새로운 시대를 향한 거대한 대의 명분, 그리고 그 아슬아슬한 사이에서 벌어진 비극적이고도 피할 수 없었던 선택들은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을까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꿈꾸며 자신들의 발자취를 남겼던 또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꿈을 꾸며 발자취를 남긴 인물들의 이야기는 이제 그 대단원의 막을 올릴 때가 온 거죠. 고려라는 거대한 왕조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우뚝 서기까지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권력을 향한 맹렬한 투쟁과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었던 비극적인 선택들이 얽히고 설킨 장대한 드라마가 펼쳐졌으니까요. 정몽주가 선주교에서 피를 뿌리며 쓰러져 간 그 순간은 단순히 한 충신의 죽음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고려라는 이름의 마지막 숨결이 끊어지고 있음을 알리는 비극적인 서막이자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피할 수 없는 신호탄이었죠. 이성계와 정도전 같은 신흥 세력에게 정몽주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길목에 놓인 마지막 걸림돌이었고 결국 그들은 대의 명분 아래 냉혹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이미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굴러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고려의 마지막 왕은 왕좌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찬란했던 천년 왕조의 역사는 더 이상 이어질 수 없게 된 것이죠. 이성계의 군대가 개경을 장악하고 궁궐 안에서는 치열한 논쟁과 대립이 칼날처럼 오갔습니다. 고려를 지키려는 마지막 충신들의 절규와 새로운 시대를 열려는 혁명가들의 뜨거운 열망이 부딪히는 순간이었죠. 결국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는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고 고려는 그렇게 쓸쓸히 막을 내렸습니다. 한 왕조의 종말이자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열리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왕조가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은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정신과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거대한 흐름이었죠.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이념이 그 자리를 채우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전환점이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승리한 자들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주역이 되었지만 패배한 자들, 즉 고려의 충신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쓸쓸한 뒷모습은 권력 투쟁이 냉혹함과 시대 변화의 불가피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하죠. 새롭게 세워진 한양도성의 웅장한 모습 속에서 태조 이성계의 얼굴에는 과연 어떤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을까요? 새로운 왕조의 문을 열었다는 벅찬 감격과 함께 피할 수 없었던 희생과 냉혹한 선택들에 대한 고뇌가 깊이 서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모든 거대한 변화가 정의의 이름 아래 이루어진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인간의 끝없는 권력을 향한 본질적인 욕망이 빚어낸 결과였을까요? 이 질문은 역사를 돌아보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지방지라는 가상의 이름 뒤에 숨겨진 실제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권력의 속성과 시대적 선택이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고려 말의 혼돈 속에서 펼쳐진 치밀한 암투와 전략들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사회적 변화와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통찰을 제공해주죠. 역사의 거울을 통해 현재를 깊이 성찰하고 나아가 미래를 현명하게 대비할 수 있는 귀중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대의 명분, 그리고 불가피했던 선택들이 얽혀 만들어낸 이 장대한 드라마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과연 역사의 승리자들은 항상 옳았을까요? 그리고 패배자들의 신념은 정말 틀린 것이었을까요? 옳고 그름을 넘어 시대를 관통하는 권력의 본질과 인간 군상들의 드라마틱한 선택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은 단순히 한 왕조의 교체를 넘어 시대 정신과 가치관의 거대한 변화를 가져온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꿈꾸며 자신들의 발자취를 남겼던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의 엄중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발자취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떤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지는 이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